해가지고 그냥 나왔어. 자, 몇 명이 안 왔어도 여전히 교실은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고. 자, 우리 있자. 이수와의 유일한 유흥은 창문 보는 거. 진짜 아픈 거요? 아프겠니? 그냥 말만 그렇게 하고 공부하는 거지 뭐. 우리 너무 잘 알아 수학. 아니 참 정신병이 아프고 전통화되잖아. 자, 수업 시작할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어떻게 길고 긴 연휴 잘 보냈니? 네. 약간 좀 방학 같은 느낌이었지, 그지? 네. 선생님도 지금 이제 슬슬 일어나가지고 밥 먹을까 말까 고민해야 될 시간인데, 그지? 네. 많은 학생들이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수업 듣겠다고 학교 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칭찬해 드립니다. 아이고, 네, 고마워, 잘했어요. 자, 우리 시험 범위 마지막 정리 한 번 더 남았죠, 그죠? 이번 시간에 우리 새로운 국제질서와 근대화 운동,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국민국가의 수립 노력, 여기 부분 쭉 한번 시간 순에 따라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교재에 79페이지 펴셔서 거기 같이 한번 필기를 하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내용 정리를 연표의 형식으로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나오겠죠. 네, 연도를 외우면은 참 좋겠지만 연도가 외우는 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순서 정도는 알아둬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건이 어떤 순서대로 전개되었으며 이 사건과 저 사건의 전후 관계를 파악하셔야 될 것이고요. 한국, 중국, 일본에서 각각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또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정리했고요. 실제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잘 나와요. 뭐 중국에서 양무운동이 전개되고 있을 때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연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내용들을 잘 파악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영국의 경우에는 뒤늦게 동아시아와의 무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의 경우에는 서양인들에게 광저우의 공행을 통해서만 무역을 허가하고 있었죠, 그죠? 영국에서 차의 수입이 증가하게 되면서 청과의 무역에서 무역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영국의 경우에는 청과의 무역에서 이 무역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팔기 시작을 하였나요? 아편을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중국으로 은이 계속 들어오고만 있었는데 이 영국이 아편을 팔게 되면서 처음으로 청나라에서부터 중국으로부터 은이 빠져나가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당시 명청의 경우에는 은을 화폐의 기본 단위로 사용하는 은본위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은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경제가 밑바닥에서부터 흔들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아편 중독이 확산되면서 청나라 사람들의 건강도 상당히 악화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청은 임칙서를 특별 대신으로 임명을 해서 아편에 대한 단속을 진행을 하였고요. 영국은 이 청나라의 아편 단속이 자신들의 자유무역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명분으로 삼아서 청나라를 침략하게 되었으니 그렇게 아편 때문에 일어난 전쟁, 그게 바로 1840년에 일어난 아편 전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자, 여기 적혀 있는 내용들 정말 기본적으로 꼭 알아둬야 되는 것들만 적어 놓은 것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간에 여러분들이 뼈대에다가 살을 붙이는 형식으로 더 내용을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라요. 자, 아편 전쟁에서 청나라는 근대화된 무기를 앞세운 영국 군대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영국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1842년에 동아시아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난징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청나라는 영국에게 5개의 항구를 개항하게 되었고요. 홍콩 땅을 영국에게 넘겨주게 되었고 공행무역이 폐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보았을 때 이 난징 조약의 경우에는 영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조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후에 동아시아 각국을 개항하고자 했던 여러 나라들이 이것을 모델로 삼아서 불평등 조약을 맺어가면서 동아시아 3국을 개항시켰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그죠? 네.
자, 한편 1851년에는 태평천국 운동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홍수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봤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새로운 그리스도교를 중국식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였으니 그게 바로 배상제교라는 것이었고, 이 배상제교를 믿는 단체가 바로 배상제회라고 하는 단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리고 청나라 말기로 가게 되면은 빠른 인구 증가 속도를 이 토지 증가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서 청나라 말기로 가게 되면은 하층 농민들은 상당히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배상제회가 멸만흥한 만주족을 몰아내고 다시 한족의 왕조를 되세우자, 나아가서 천조전무제도라고 해서 모든 농민들에게 똑같은 규모의 토지를 분배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겠다 같은 것들을 주장을 하면서 봉기를 일으켰을 때 수많은 하층 농민들이 이에 동참하게 되면서 큰 규모의 봉기가 일어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태평천국 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리고 당시 청나라의 주력군인 팔기군은 무능하고 부패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결국 이 각각의 지방 신사들이 조직했던 향용이라고 하는 군대와 더불어서 외국에서 고용한 용병 부대인 상승군의 활약에 의해서 태평천국 운동이 간신히 진압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여기에서 상승군이라고 불렸던 외국 군대가 사용하였던 근대적인 무기의 위력이 눈이 부시게 활약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근대적 서양의 무기의 이 필요성을 청나라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1856년에는 제2차 아편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름은 아편전쟁이라고 붙어있지만 사실은 아편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전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난징조약으로 무역을 확대하고자 하였는데 생각보다 무역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더 많은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약을 맺어서 청나라의 무역을 더 많이 개방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에도 청과의 무역에 동참하고 싶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죠. 그죠? 자, 그래서 영국의 경우에는 에로 사건이라고 해서 영국 국기가 청나라 해적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밟혔던 사건을 명분으로,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자국의 선교사가 처형당했던 사건을 명분으로 삼아서 청나라를 침략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제2차 아편전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여기에서 청나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게 되는데, 이 2차 아편전쟁에서의 패배가 청나라에게 더 충격적인 이유였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사실 1차 아편전쟁의 경우에는 중국 남부 일부 지방에서 일어난 전쟁이 불과했는데 2차 아편전쟁의 경우에는 청의 수도였던 베이징, 그리고 거기와 가장 가까운 항구였던 텐진까지도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이 되는 이런 경험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수도가 함락되었다라는 것은 제1차 아편전쟁보다 제2차 아편전쟁이 청나라 사람들에게 준 충격이 훨씬 더 큰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렇게 맺어진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에는 개항장을 더욱더 확대한다는 내용과 더불어서 크리스트교의 포교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들이 담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 2차 아편전쟁의 패배의 충격, 그와 더불어서 태평천국 운동 때 상승군이 보여줬던 서양 무기의 위력, 이런 것들을 실감하게 된 청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도 이제 근대적인 개혁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1861년에 청나라의 최초의 근대적 개혁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양무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다만 이 양무운동 때에는 청나라는 아직까지 의식이나 제도까지 개혁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전통적인 통치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양의 무기와 산업기술 같은 것들만을 받아들이려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이러한 양무운동의 원칙을 우리는 네 글자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중체서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근대적인 해군, 북양함대 같은 것들이 창설되기도 하였고, 방직 공장을 비롯해서 근대적인 산업시설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 시험 기간 중에 열심히 복습들 하셨죠? 그죠?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편 중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중국과 무역을 하기 위해서 중간 보급 기지가 필요했고요. 또 고래를 잡는 포경업에 중간 보급 기지가 필요했던 미국의 경우에는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을 그 개항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페리 제독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미국의 함대가 에도 앞바다에 와서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무력 시위를 했어요. 그러면서 통상 문을 열고 항구를 개방을 하고 미국과의 무역할 것을 요구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에도 막부의 경우에는 이들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미국의 무력 시위에 굴복을 하여서 개항의 조약을 맺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1854년에 에도 막부와 미국 정부 사이에서 맺어진 미일 화친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이것은 에도 막부가 해금 정책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네덜란드를 제외한 서양과 첫 번째로 통교 문을 열고 개방을 하고 무역을 하기 시작된 조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시모다와 하코다테라고 하는 두 개의 항구가 처음으로 개항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미국 선박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최혜국 대우 같은 것들이 규정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 역시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조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미일 화친 조약이 이제 일본의 문을 열게 된 정도에 불과한 조약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일본과의 무역의 세부적인 조건을 내걸은 새로운 조약을 맺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1858년에 맺어진 미일 수호 통상조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일본의 문호가 개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4개의 항구가 더 개항이 되고요. 일본은 에도 막부는 자신들 마음대로 관세를 정할 수 없는 협정 관세라든지 미국인들을 일본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영사재판권 같은 이러한 내용들을 보장해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불평등 조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미일 화친 조약과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구분할 줄 아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이 두 가지의 특징들, 어떤 조약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정도 파악해 두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편 막부의 그 경우에는 에도 막부 시기에 일본의 경우에는 무사가 지배하는 사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따라서 이 무사들 입장에서 막부가 싸워보지도 않고 굴욕적으로 개항을 한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개항 이후에 물가 급등이 일어나는 등 여러 가지 경제적 혼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무능한 막부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른바 존왕양이 운동이 전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천황을 중심으로 존중하고 서양 오랑캐들을 몰아내자라고 하는 게 존왕양이의 주장이었어요. 그죠? 자, 여기에서 사실 중요한 거는 에도 막부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존왕양이 운동을 주도하였던 초슈번, 사스마번의 경우에는 서양 국가들과 충돌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양이라는 목표는 접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아, 그들 역시 서양의 근대적 문물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존왕양이에서 양이는 빠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러면서 존왕양이 운동은 막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막부 타도 운동으로 전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에도 막부는 이러한 운동을 탄압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초슈와 사스마번이 에도 막부에게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에도 막부는 천황에게 통치권을 반환한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막부의 지배체제는 무너지게 되었고 왕정 복고, 천황에게 다시 정치적 권력이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일본에서는 요거를 대정봉환이라고도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세워진 정부가 바로 메이지 정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메이지 정부의 경우에는 이후에 서양 유럽 국가들과 같아지기 위한 근대적 개혁을 추진해 나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에서 전개되었던 근대적 개혁 시도가 양무운동과 달랐던 가장 큰 차이점은 의식과 제도를 포함하여 모든 부분들을 다 서양식으로 바꾸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 문명개화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전면적이고 빠른 속도의 개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분제가 폐지되고 징병제가 실시되는 등 일본 사회 전반에 걸친 상당히 빠른 속도의 개혁이 전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다만 이러한 빠른 속도의 변화는 일본 국민들이 따라가기도 상당히 버거운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 과정에서 과거 지배신분으로서 특권을 누렸던
무사계층이라든지 아니면은 빠른 산업화 속에서 이러한 경제적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농민 계층들을 중심으로 신대제라고 썼네. 네, 메이지 정부의 이런 일방적인 강압적인 근대화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무사들을 중심으로 세인한 전쟁이라고 하는 저항이 일어나기도 하였고, 무사와 농민들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서양식 정치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자유민권 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헌법을 제정하고 의회를 설치해서 국민들이 뽑은 의원들에 의해서 국민들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될 것을 요구하는 운동이 바로 자유민권 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메이지 정부의 경우에는 이 자유민권 운동을 탄압하였습니다만은 자신들이 문명 개화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서양식 정치제도의 도입에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결국 이 서양식 정치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메이지 정부도 인정하게 되면서 1889년에 일본 최초의 헌법인 대일본 제국헌법 메이지 헌법이 제정되기도 하였고, 그 이듬해에는 의회가 개설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다만 여기서 만들어진 헌법의 내용을 보면은 자유민권 운동에서 나왔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철저하게 천황권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헌법이 바로 이 메이지 헌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러한 개항과 개항 이후에 근대적 개혁의 과정을 거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 쓰셨나요? 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한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조선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흥선대원군의 경우에는 유교 성리학적 질서를 수호하고자 서양과의 통상수교를 거부하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병인양요, 신미양요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죠. 하지만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완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조선 내에서도 우리도 이제 서양의 근대적인 문물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통상개화론이 대두됨에 따라 점차 조선도 근대화의 의지를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이러던 중에 일본에 의한 외부 충격이 주어지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운요호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일본의 배인 운요호가 강화도에 와서 영종도에 상륙을 해서 약탈과 파괴 등을 자행하였던 사건이 바로 이 운요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이 자신의 근대적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조선의 개항을 요구하게 되었고, 통상개화론이 대두되고 있었던 조선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었던 일본을 통해서 서양의 근대적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어서 근대적 조약을 통해서 개항과 근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경우에는요, 일본이 자신들이 미국에게 당했던 포함 외교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여서 맺은 근대적 조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부산 이외의 두 개의 항구 나중에 원산과 인천으로 정해지게 되죠. 그리고 영사재판권이라든지 해안 측량권 같은 것들을 일본에게 보장하게 된 불평등 조약이 바로 이 강화도 조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비록 불평등 조약에 의해서 개항이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그것이 곧 일본에 의한 식민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앞으로 조선이 근대화를 어떻게 해나가냐에 따라서 자주적인 근대적 독립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조선은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하는 개혁 총괄기구를 설치하고 별기군이라고 하는 근대적 군대를 만드는 등 나름의 근대적 개혁을 시도해보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선의 근대화는 순탄치 않았어요. 그죠? 일단은 별기군에 비해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던 구식 군인들이 월급이 13개월치나 밀리게 되면서 불만이 폭등하게 됨에 따라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1882년에 일어나게 된 임오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로 인해서 고종의 경우에는 흥선대원군에게 권력을 넘겨주면서 흥선대원군이 잠시 일시적으로 집권하였고 조선의 개화 정책이 중단되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청이 여기에 개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청나라 군대가 와서 이모군란을 일으켰던 구식 군인들을 진압을 하고 다시 고종과 민씨 정권을 복귀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고종과 민씨 정권의 경우에는 청나라의 보호하에 권력을 되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의 요구를 거부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청나라의 경우에는 양무운동을 통해서 조선을 식민지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조선의 식민지화에 한 발 앞서 나가는 게 무척이나 애가 타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가 조선에 적극적으로 내정 간섭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로 인해서 조선의 근대화는 늦춰지는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후에 누가 조선을 식민지로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청과 일본 사이의 경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한편 청의 간섭으로 인해서 근대화의 속도가 지연되자 조선의 근대화를 주도하고 있었던 개화파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것은 각각 무슨 파였냐면은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죠? 온건 개화파의 경우에는 청나라의 영역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 동도 서기론이라고 해서 양무운동과 같이 조선의 근대화를 이루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급진개화파의 경우에는 청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일본과 같은 메이지 유신과 같은 급진적인 근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모군란 이후에 나날이 청나라의 간섭이 강해지게 되면서 급진개화파들은 애가 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1884년에 청프 전쟁이 벌어지게 됨에 따라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머무르고 있었던 청나라 군대 가운데 절반 정도가 베트남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급진개화파가 이를 노리고 정변을 일으켰으니 그게 바로 1884년에 갑신정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보고 있는 교재에 보시면은 1884년에 옆에 왼쪽으로 가면은 청나라의 청프 전쟁과 연결이 되죠. 그죠? 네, 화살표를 쭉 그어서 같이 연결을 시켜주시면은 인과관계가 좀 더 잘 파악이 될 것 같아요. 방향이 반대여야지. 청프 전쟁이 일어나서 그렇지.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된. 자, 그래서 급진개화파들의 경우에는 궁을 점령하고 고종과 명성황후를 보호라고 하지만 사실은 납치하고 개화당 정부를 세워서 메이지 유신을 본뜬 급진적 개혁을 시도하려 하였습니다만은 여전히 조선 내에는 청나라의 군대가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청나라 군대가 이들을 진압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급진개화파들이 무엇을 믿고 정변을 일으켰었나요? 그렇죠. 일본이 군사적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었어요. 그죠? 하지만 일본이 약속과 달리 군사력에서 청나라 군대에게 밀리자 철수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 청나라의 압박을 이겨낼 수 없었던 급진개화파들은 일본으로 망명을 가게 됨에 따라 갑신정변도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또다시 청나라의 보호를 받게 된 고종과 민씨 정권은 청나라의 요구를 더 많이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청의 영향력이 더욱더 강해지게 되었고 근대화는 더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적으셨나요? 넘어갈까요? 네. 네. 자, 한편 민씨 정권의 경우에는 왜 정권을 잡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느냐? 고종이 아버지 흥선대원군을 몰아낼 때 자신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함께할 정치적 파트너를 자신의 와이프 쪽 가족들 민씨 일파와 함께 하였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외척이 권력을 잡았다라는 점에서 고종 시기의 민씨 정권은 그 이전에 있었던 세도 정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게 됨에 따라 매관 매직과 같은 부정부패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외세가 개항 이후에 경제적 침탈 같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일본이 많은 쌀을 조선에서 사갔던 이러한 것들이 조선의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민씨 정권의 부정부패와 외세의 경제적 침탈로 인해서 생존의 위기를 느끼고 있었던 조선의 농민들이 대규모 봉기를 일으켰으니 그게 바로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고부군수 조병갑이라는 사람의 탐학에 맞서서 고부민란이라고 하는 것이 전봉준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안핵사였던 이용태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또 다시 부정부패를 저지른 모습을 보고서는 무장에서 봉기를 일으켰다 뭐 이런 얘기 쭉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봉기를 일으킨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 집단을 중심으로 봉기를 일으킨 농민군의 경우에는 전라도 일대를 다니면서 점차 그 세력을 확산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조선 정부에서 군대를 보냈으나 황룡촌 전투, 황토현 전투 등에서 조선 정부가 모두 패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조선 정부가 스스로 이 동학 농민 운동을 제압하지 못하자 이번에도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냐면은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자, 그래서 청나라는 다시 한번 조선의 정권을 구해주고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심산으로 군대를 보냈고, 이에 일본군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갑신정변 이후에 맺었던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일본도 군대를 파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학농민 운동 때문에 조선 내에서 청과 일본 사이의 전쟁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였던 조선 정부의 경우에는 전주에서 농민군과 만나서 화약을 맺었어요. 그게 바로 전주화약이었고, 동학농민 운동이 해소되었음을 알리면서 외국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였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이번에야말로 이 청나라를 몰아내고 조선을 독차지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청일 전쟁을 도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일본은 풍도 해전, 황해해전에서 이 청나라 군대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육지에서는 평양 정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면서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됨에 따라 1895년에 시모노세키 조약이 맺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청일전쟁을 도발함과 동시에 조선에 대한 내정개혁을 강요하였으니 이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 시기에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근대적 개혁 시도가 바로 갑오을미개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갑오을미개혁의 경우에는 비록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근대적 개혁 시도였으나 일본이 청일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이 갑오을미개혁을 주도했던 괴파들의 경우에는 나는 지금까지 조선 내부에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되어 왔던 것들을 수용하였다. 내부적 개혁 요구가 수용된 개혁을 진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면서 갑오개혁에서는 신분제라든지 노비제가 폐지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고요. 을미개혁 때에는 태양력의 채택이라든지 단발령의 시행 같은 것들이 있기도 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키자 동학농민군의 경우에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2차 봉기를 일으켰어요. 그게 바로 반외세봉기였는데 우금치 전투에서 패하게 되면서 동학농민운동도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리가 좀 되고 있나요? 네. 자,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청나라는 일본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줘야 했고요. 일본이 요구한 대로 타이완과 그리고 랴오뚱 반도를 넘겨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청나라는 조선을 독립군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청이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하려는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끝나게 되고 손을 털고 떠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여기에서 또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것이었냐면은 첫 번째, 랴오뚱 반도 지역의 경우에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따라서 이 랴오뚱 반도를 갖고 싶어 했던 나라는 일본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어떤 나라가 탐내고 있었나요? 러시아가 탐내고 있었어. 그지? 그래서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서 랴오뚱 반도를 청나라에게 반환할 것을 일본에게 외교적으로 강력한 압박을 넣었으니 그게 바로 삼국 간섭이라는 사건이었고, 결국 일본의 경우에는 랴오뚱 반도와 타이완 가운데 랴오뚱 반도를 청나라에게 반환해야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청나라의 보고를 받아왔던 조선의 민씨 정권의 경우에는 이 러시아가 버럭하자 일본이 물러나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자신들을 보호해줄 대상으로 러시아를 선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이후에 친러 내각이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러시아랑 직접 싸워서 러시아를 몰아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세력을 제거하고자 하였어요. 그죠? 그렇게 일으킨 사건이 무엇이었냐면은 을미사변이었다.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이었어요. 그죠? 또한 이것은 고종에게도 보내는 경고이기도 하였다. 너도 일본의 이익과 반대되는 행동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였으니 그 사건이 바로 아관 파천이었고, 이후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해지게 됨에 따라 아관 파천 이후에는 조선 내에서 러일 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어느 한쪽도 상대방을 완전히 압도하지 못하는 세력 균형 속에서 조선은 다시 한번 근대적 개혁을 시도하기도 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다들 쓰셨나요? 아휴, 계속 떠들라니까 되게 힘드네. 아직도 15일은 남았나? 아니지? 안 바꾼 거지? 자, 그래서 이러한 세력 균형이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민간 차원에서 근대적 개혁의 시도가 이루어졌으니 그게 바로 독립협회의 조직이었어요. 그죠? 미국에서 돌아왔던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독립신문을 만들면서 민중에 대한 계몽을 시도하고요. 그렇게 계몽된 민중들을 바탕으로 만민공동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열강의 이권 침탈을 막아보고자 하였고요. 조선에도 근대적인 정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헌제의 도입, 의회 개설 운동 같은 것들을 전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네. 자, 한편 러일 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신변의 안전을 어느 정도 확보했던 고종의 경우에는 아간 파천을 끝을 내고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근대적인 자주 독립국가로 거듭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면서 나라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었냐면은 대한제국으로 바꾸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고종은 황제 즉위를 선포하였고, 황제의 나라가 됨에 따라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으니 그게 바로 광무라는 연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주 독립국가에 걸맞는 실력을 갖기 위한 대한제국 시기의 근대적 개혁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광무개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면서 근대적인 군대를 창설한다든지 아니면은 식산흥업 정책이라고 해서 근대적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같은 것들이 광무개혁 시기에 추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독립협회가 시도하였던 의회 개설 운동, 입헌제 도입 운동의 경우에는 조선의 그 보수적인 유교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고자 하였던 양반 유생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 독립협회가 사실은 왕이 없는 정치, 공화정을 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익명서 사건이라고 하는 게 벌어졌어요. 그죠? 누가 썼는지 모를 편지가 고종에게 전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실 이 유치한 조작 사건을 고종이 있는 그대로 믿지는 않았겠지만, 사실 고종의 경우에도 독립협회를 처음에는 지원해 주었으나 점차 그들이 자신의 권한을 침해한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위협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고종의 경우에는 이 익명서 사건을 계기로 독립협회를 탄압하게 되죠. 황국협회라는 단체를 이용해서 만민공동회를 해산시키고 독립협회를 해산시키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독립협회가 추진했던 입헌제의 도입과 의회 개설은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헌의 6조를 고종의 허락을 받았고, 그러면서 중추원 관제라는 걸 만들어서 의회를 만들어 하였으나 의회가 도입되기 직전에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고종의 경우에는 나라를 지킬 확고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나 이외에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 라는 판단을 하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을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대한국 국제의 제적이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철저하게 모든 권한이 황제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황제권 중심의 헌법이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랬죠. 그죠? 자, 이후에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대립이 점차 격화되었어요. 왜 격화되었었냐면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왼쪽에 보시면 의화단 운동 같은 것들이 일어났었어요. 그죠? 의화단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러시아도 이 의화단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는데, 의화단 운동이 진압되고 난 이후에도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고 그대로 만주에 러시아가 군대를 주둔시켰고, 이것이 만주와 한반도를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의 갈등을 격화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대립이 격화되다가 결국에는 1904년 러일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본이 육지에서는 봉천 전투, 바다에서는 쓰시마 해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러일 전쟁 역시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러일 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한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 체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러시아는 조선과 만주에서 일본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게 되면서 한반도에서 떠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과거 삼국 간섭에서 일본이 청나라에게 랴오뚱 반도를 반환하게 한 뒤에 러시아가 얻어갔던 랴오뚱 반도에서의 이권, 류순과 딸앤의 조차권, 그리고 남만주 철도 같은 것들이 다시 이 포츠머스 강화 조약에서 러시아에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러시아가 삼국 간섭으로 얻었던 랴오뚱 반도의 이권이 포츠머스 강화 조약에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설명이었어요. 자, 그래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통해서 한반도를 식민지로 지배하고자 했던 모든 경쟁자들을 물리쳤던 일본의 경우에는 또다시 조선이, 아니 대한제국이 다른 나라를 끌어들일까 우려되었기 때문에 을사늑약, 을사조약을 맺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였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조약을 맺어 나가면서 대한제국의 권리를 하나 둘씩 없앤 이후에 결국 1910년에 한일 병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대한제국의 경우에는 근대적 독립국가로 거듭나는 게 실패하게 되었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었습니다. 맞나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청나라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자, 청일전쟁에서의 패배는 이 청나라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지금까지 자기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었던 일본에게 패배를 당했다는 것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면서 양무운동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청나라는 두 번째 근대적 개혁 시도를 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변법 자강 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양무운동에서 중체서용이라고 해서 중국의 전통적인 통치체제 의식과 제도에 대한 개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캉류웨이라든지 량치차오 같은 공량학을 공부했던 학자들을 중심으로 우리도 서양식 정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 대두되었고, 당시의 황제였던 광서제가 그들을 신임하게 됨에 따라 캉류웨이, 량치차오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서양식 정치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변법 장악 운동이 전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회 개설을 시도하였고, 과거제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과거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이런 얘기들 쭉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광서제가 변법 자강 운동을 추진하였던 이유는 자신이 황제이지만 자신의 양어머니인 서태후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서태후를 중심으로 한 보수파들의 반발이 일어나게 되었고, 여기에서 지금 위안스카이 같은 사람이 배신을 때리게 되면서 결국 변법 자강 운동은 100일 만에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고, 여전히 청나라는 보수적인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상태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한편 개항 이후에 서양인들이 들어와서 서양식 근대적 문물들을 만들어 나갔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권들이 침탈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양인들에 의해서 빠르게 확산되었던 크리스트교 이런 것들이 서양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감을 자극하였고, 오랫동안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때때로 반기독교 폭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러한 서양에 대한 반감들이 응축되어서 대규모로 폭발하게 되었던 사건이 바로 의화단 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산둥반도처럼 외세의 경제적 침탈이 집중되었던 지역에서 백년교의 한 분파인 의화권을 수련하는 의화권교라는 사람들이 만든 이 의화단이라는 단체가 부청멸량, 청나라를 도와서 서양인들을 몰아내자라는 것을 구호로 외치면서 반서양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서양인과 서양인들이 만든 시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서양 국가들은 당연히 이에 대한 청나라 정부의 진압을 요구하였는데, 보수적인 서태후의 경우에는 이들을 이용해서 서양인들을 몰아낼 계획으로 오히려 베이징의 성문을 열어서 의화단을 베이징으로 끌어들였고, 베이징 내에서 서양인들에 대한 공격과 학살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열강 8개국 청나라의 이권을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군대를 보냈습니다. 열강 8개국이 공동으로 출병하였어요.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일본,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하나 뭐였지? 독일 했나? 독일? 네, 이렇게 8개의 나라가 공동으로 출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들에 의해서 의화단이 몰살당하게 되면서 의화단 운동도 실패로 끝이 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의화단을 제압한 열강 8개국들은 베이징을 점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청나라는 나라가 거의 망한 거나 다를 바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열강이 요구했던 모든 조건을 다 들어주게 되면서 1901년 신축조약이라고 하는 게 맺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배상금을 지불해 줘야 됐을 뿐만 아니라 베이징의 외국 군대의 주둔을 허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이것은 청나라 조정이 외국 군대의 외국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신축조약까지 맺어지게 되면서 그 보수적이었던 청나라의 권력자들 역시도 자기들 스스로가 근대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후에 청나라가 마지막 근대적 개혁을 시도하였으니 그게 바로 신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한편 러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된 것을 본 양치차오 같은 사람은 이것은 전제군주제에 대한 입헌군주제의 승리다라고 주장하면서 청나라의 입헌군주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러면서 헌법을 제정을 요구하는 입헌운동을 전개하게 되었고 청나라도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1908년에 예비헌법인 흠정헌법대강 같은 것들이 발표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 청나라의 최초의 헌법이 흠정헌법대강의 경우에도 일본이나 대한제국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황제권을 중심으로 한 헌법이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그죠? 자, 하지만 의화당 운동과 신축조약의 체계를 보면서 중국 사람들은 청조정에 대한 청나라 정부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중국이 살기 위해서는 청나라가 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것이 곧 혁명사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순원 같은 사람이었고 삼민주의 같은 것들을 주장하면서 혁명운동을 주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러면서 순원이 중심이 되어서 중국 동맹회 같은 것들이 조직되었고 이들이 청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는 봉기를 여러 차례 일으켰으나 실패로 끝났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가요? 네. 자, 한편 청조정의 경우에는 이 신정이라고 하는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청나라는 돈이 없었어. 그래서 이 개혁을 진행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려면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됐는데 청나라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아는 나라들은 돈을 안 빌려줘요. 그래서 결국 청나라는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담보를 잡아야 됐는데 이때 중국에서 청나라에서 서양의 이권 침탈에 맞서기 위해서 중국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민간인들이 돈을 모아서 만들었던 철도인 민간 철도를 청나라가 국가의 소유의 것으로 하고 그것을 담보로 잡아서 외국에 돈을 빌리려 하였어요. 그죠?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스촨 지역에서 우리의 철도를 지키자라고 하는 보로 운동, 스촨 폭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우창 지역의 신군, 신식군대, 신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식군대 가운데에 순원의 혁명사상의 영향을 받은 장교들을 중심으로 봉기가 일어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신해혁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각지에서 청조정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는 지역들이 전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래서 이 신해혁명을 제압하기 위해서 청나라 조정의 경우에는 위안스카이에게 진압 명령을 내렸는데 위안스카이는 여기서 또다시 저울질을 합니다. 그죠? 이번에는 누구 편을 드는 게 낫겠다? 혁명파의 손을 드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순원에게 총통 자리를 넘기면 내가 청나라 정부를 무너뜨려 주겠다라는 것을 제안을 하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서 순원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됨에 따라 위안스카이에 의해서 청나라를 멸망하게 되었고요. 난징을 수도로 새로운 수도가 세워지게 되었으니 그게 새로운
근대적 민주공화국이 세워지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중화민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중화민국이 먼저 세워졌고 그 이후에 위안스카이에 의해서 청나라가 멸망하였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리고 위안스카이는 순원과의 약속을 어기고 황제에 즉위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사망하게 되었는데 이 이후에는 위안스카이가 그동안 키워놨던 여러 군인 세력들이 지방 각 지역에서 권력을 장악하게 됨에 따라 중화민국은 껍데기만 민주공화국이었지 실제로는 각 지역이 여러 군인 세력들, 군벌에 의해서 장악된 혼란의 시대에 군벌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나요? 네, 시간이 조금 빠듯했는데 어쨌든 우리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쭉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 중심으로 살을 붙여가면서 정리 잘 하시고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